오래도록 건강하게 삶을 가꾸는 지혜. 안녕하십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지 마치 병을 고치듯 없애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도 젊음을 되돌리거나 노화를 단번에 막는 신비로운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몸 안에,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방식 속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노화 연구 전문가이신 유병팔 교수님의 깊은 통찰과 연구를 바탕으로 125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길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를 담은 책 125세 건강장수법의 정수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유병팔 교수님은 펜실바니아 의과대학과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노화 연구에 헌신하며 특히 영양 섭취와 몸속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 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신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으셨으며 한국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호암의학상까지 수상하신 분입니다. 이 책에는 교수님께서 40여 년간 연구하고 직접 실천하며 깨달으신 노화의 본질과 건강장수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습관의 중요성, 몸속 보이지 않는 지방과 염증 관리, 호르몬 요법의 진실, 젊음을 되찾는 노력의 의미, 나아가 노년기 삶의 질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는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식사량 조절, 즉 절식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교수님께서 직접 연구를 통해 증명하시고 스스로 하루 한 끼 식사와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며 90이 넘으신 나이에도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모습으로 그 효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노화 연구의 대가께서 들려주시는 지혜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가꾸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질문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어르신들께서 평소 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질문들에 대해 편안하게 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얽혀 있을까요? 노화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의 영향이 클까요? 아니면 살아가는 환경의 영향이 더 클까요? 그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우리 몸의 노화는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흔히 스트레스가 노화에 나쁘다고 하는데 아주 작은 스트레스도 노화를 앞당길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할까요? 영양분이 몸에 좋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노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오히려 몸속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왜 노화를 이기는 방법으로 적극 권장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노화 예방 또는 지연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2가지 변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르신께서는 노화를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어르신들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더 깊이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노화, 언제부터 시작될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서 자라고 완전히 성숙한 뒤 서서히 늙어가며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 따르면 노화는 당연히 늙어가는 시기, 즉 노년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조차 오랫동안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5년 미국 듀크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노화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르고 사람마다 그 시기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뉴질랜드 사람 1037명을 태어났을 때부터 38세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추적하며 18가지 신체 기능 지표를 꾸준히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체 기능이 점차 떨어지는 노화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30대에 이미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26세부터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되기도 합니다. 노화 과정의 약 70%는 유전자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생활 습관의 영향, 후성 유전학적 요인을 받아 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노년기가 되어서 시작하기보다 가능한 한절물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편 노화는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몸 안에서도 부위별로 시작되는 시기가 제각각이라는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는 20세부터 노화가 시작될 수 있고 폐 역시 20세부터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피부는 25세, 근육은 30세, 뼈나 유방은 35세, 눈이나 치아는 40세부터 노화의 영향권에 들어섭니다. 신장이나 전립선은 50세, 대장이나 소장, 청각은 55세, 방광이나 목소리는 65세, 간은 70세가 되어서야 노화가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50세, 임신 능력은 35세, 입맛이나 냄새를 느끼는 능력은 60세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각 부분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나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노화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신체 부위별 특성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화, 타고나는 걸까? 만들어가는 걸까? 그렇다면 노화는 과연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후천적인 결과일까요? 오랫동안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지만 미국의 메가더 재단이 10년간의 대규모 연구 끝에 1998년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화 과정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약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생활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스웨덴에 등록된 5만 명의 일란성 쌍둥이 기록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건강 상태와 수명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단지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만은 아니며 오히려 스스로 생활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즉,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했다고 부모님을 탓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04년 미국 과학학술원 학회지에 실린 또 다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스페인의 일란성 쌍둥이 80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3살 때는 거의 똑같았던 쌍둥이들의 염색체가 47년 후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후성 유전학이라는 분야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후성 유전학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것처럼 유전자의 발현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환경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식습관, 운동 등 생활 환경을 올바르게 조절하면 노화 과정을 충분히 관리하고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 즉 운동은 노화와 노화 관련 질병을 조절하는 데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꾸준한 운동만으로도 노화를 촉진하는 유전자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후성 유전학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화의 진행 속도는 매일매일의 생활 환경에 달려 있으며 이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유병팔 교수님의 125세 건강장수법 이 전하는 노화 방지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는 어떠한 노화 방지 이론도 현실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현대 생활, 노화를 부추기는 4가지 모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환경에는 편리함과 풍요로움 이면에 노화를 촉진하는 몇 가지 모순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가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병을 부르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편리한 교통수단 덕분에 몸을 움직일 기회가 줄어들어 건강을 해칩니다. 수명은 늘어났지만 질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는 모두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넘치거나 부족하면 우리 몸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노화를 재촉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과 노화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이 모순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순 1. 생명의 근원, 산소의 역설.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세포는 산소를 이용하는 작은 생명체, 세균을 세포 안으로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고 이것이 오늘날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대부분, 약 95%은 이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집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 탄수화물 등을 산소로 태워 연소시켜 세포 활동과 체온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만약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할 수 없고 세포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결국 죽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발전소와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활성산소라는 유독성 찌꺼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활성산소는 불안정하여 주변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로운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중화시키는 효소, SOD, 카탈라제 등과 항산화 물질, 비타민 C, E 등을 동원하여 미토콘드리아를 포함한 세포 조직을 보호하려 합니다. 이러한 방어 능력은 생명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진화 과정에서 얻은 놀라운 자생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이 방어 시스템은 점차 약해지거나 손상됩니다.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과잉 생성된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조직과 기관의 기능을 망가뜨리며 노화를 촉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4가지 모순 중 첫 번째,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산소가 오히려 노화와 죽음을 이끄는 원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생명체가 가진 숙명적인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에 맞서는 우리 몸의 지혜. 지난 4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 산화 스트레스가 노화를 촉진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꾸준히 쌓여왔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의 세포를 분석해보면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된 단백질, 지방, 유전자, 핵산 등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많이 발견됩니다. 이로 인해 근육 기능 저하, 세포막 손상, 유전자 변이 등이 발생하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쇠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이 산화 스트레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스스로 갖추고 있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인간은 진화 과정을 통해 산소를 사용하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덕분에 다른 동물들에 비해 비교적 긴 수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어 시스템에는 활성산소를 제거, 소거, 분해, 중화하는 다양한 종류의 효소, SOD, 카탈라제와 항산화 물질,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등이 포함됩니다. 이론적으로 이 방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여 활성산소의 공격을 모두 막아낼 수 있다면 노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지속적으로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이 방어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하는 항산화 효소들이 점차 파괴되고 그 기능이 약해집니다. 노인들의 항산화 방어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을 즐기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순 2. 과식, 노화를 재촉하는 지름길. 우리는 흔히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영양학적으로 항상 합리적일까요? 음식 섭취를 통해 에너지가 공급되면 우리 몸은 약 36.5도의 체온을 유지합니다. 이 온도는 몸속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등 생명 활동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곰팡이 감염을 억제하면서도 세포 기능 발휘에 가장 적합한 온도가 바로 36.5도 부근이며 이는 진화 과정에서 결정된 생물학적 상수와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정상 체온이 정확히 36.5도는 아니며 보통 36도에서 37.5도 사이를 정상 범위로 봅니다. 노인의 경우 이보다 약간 낮을 수 있습니다. 체온은 평생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음식 섭취량은 나이에 따라 변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진대사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장기에는 몸이 자라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신진대사가 활발합니다. 성숙기에 접어들면 신진대사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안정됩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들어서면 에너지 소모가 큰 근육의 양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면서 신진대사율이 점차 떨어집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음식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야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 사이의 균형이 맞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거리가 넘쳐나고 끊임없이 식욕을 자극하는 현대 사회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소모되지 못하고 남은 에너지는 지방의 형태로 몸속에 쌓이게 되고 특히 복부 주변에 집중되어 내장 지방을 만듭니다. 문제는 이 늘어난 지방이 단순히 살이 찌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몸속에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노화를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4가지 모순 중 두 번째, 과식의 폐해입니다. 과식은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템플대학 병원의 2015년 연구는 과도한 칼로리 섭취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잘 보여줍니다. 건강한 중년 남성 6명에게 일주일 동안 하루 6,000칼로리, 정상 섭취량의 약 2.5배를 섭취하게 했더니 단 이틀 만에 인슐린 저항성, 혈당 조절 능력 저하이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혈당 흡수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당뇨병 초기 증세로 진행되었으며 그 원인은 활성산소 증가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였습니다. 이처럼 필요 이상의 음식 섭취는 몸의 신진대사를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면서 노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회춘의 꿈, 건강장수의 현실적인 길. 노화 문제에 있어 가장 어려운 과제는 아마도 시간을 거슬러 젊음을 되찾는 것, 즉 회춘일 것입니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화 과정을 완전히 역행하여 다시 젊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후성 유전학 연구를 통해 밝혀지는 새로운 증거들은 비록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첨단 기술의 발달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활동 상태를 분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생활 습관이 노화를 늦추고 어떤 습관이 노화를 촉진하는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 항노화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장수 자체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즉 삶의 질을 높이며 살아가느냐에 더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자칫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는 현대판 고려장을 피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오래 살기를 바라기보다 실질적인 건강관리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항노화 비결, 절식과 운동.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확실한 항노화 방법은 바로 절식, 즉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어떻게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실험 결과를 통해 밝혀진 절식의 놀라운 효과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절식은 특정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생명체에서 노화를 늦추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둘째, 그 효과는 실험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셋째,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거의 모든 신체 기능의 저하를 억제하는 포괄적인 효능을 보입니다. 넷째, 노화에 따라 발병률이 높아지는 각종 만성질환,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등 총체적인 항노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절식은 어떤 원리로 이렇게 다양하고 강력한 항노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단순히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작동 메커니즘을 유전자 수준에서 밝히려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절식을 통해 칼로리 섭취가 제한된다는 신호가 몸에 전달되면 우리 몸은 일종의 비상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마치 자원이 부족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듯 제한된 에너지를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기능, 면역력 강화, 혈당 조절 능력 향상,
세포 손상 복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당장 급하지 않은 기능, 새로운 지방 합성, 과도한 세포 성장에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신진대사를 재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여러 경로들이 억제되고 세포를 보호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인 노화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절식과 더불어 우리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항노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 즉 운동입니다. 운동 역시 수명 연장 효과를 포함하여 절식과 매우 유사한 항노화 효과를 보여줍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절식은 평균 수명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최대로 살 수 있는 최대 수명까지 늘리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운동은 평균 수명은 연장시키지만 최대 수명 자체를 늘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절식과 운동의 작동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절식은 노화로 인한 근본적인 기능 쇠퇴 자체를 늦추는 효과가 더 강한 반면, 운동은 노화로 인한 기능 손실 방지 효과보다는 질병, 특히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평균 수명 연장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체질도 변한다. 보이지 않는 변화. 노화는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체의 모든 조직과 기관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흰머리가 늘고 피부에 주름이 지고 허리가 굽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누구든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나이를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체질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 수분, 그리고 단백질, 지방, 뼈와 같은 광물질입니다. 과연 나이가 들면서 이 4가지 성분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25세 무렵의 건강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인체 구성 성분은 수분 약 61%, 단백질 약 19%, 지방 약 14%, 광물질 약 6%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70세가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수분은 약 53%, 단백질은 약 12%, 광물질은 약 5%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 단백질, 주로 근육, 광물질, 주로 뼈, 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2배 이상 눈에 띄게 증가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입니다. 70세가 되면 지방 비율이 약 3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 20대와 70대의 몸무게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70대 노인의 몸은 지방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숨겨진 비만 상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운동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노화 현상을 늦추고자 한다면 핵심은 바로 이 지방의 증가, 특히 해로운 지방의 증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분 감소, 즉 탈수 현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러한 체질 변화의 중요성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신체 수분량이 젊은 시절에 비해 약 8% 정도 감소하는데 이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수분이 줄어드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수분을 많이 저장하는 근육의 양이 40대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피부세포 자체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는 것도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탈수 현상의 예입니다. 한편
나이가 들면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칼슘 등이 빠져나가면서 체내 광물질 양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골밀도 감소와 골다공증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 원인입니다. 물, 단백질, 광물질이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로 노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단순히 보기 싫은 군살 정도로 가볍게 여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나이에 따른 지방 증가는 체질 변화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성인병,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점은 지방은 운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 지방 증가를 조절하는 것이 건강한 체질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노화에 따른 체질 변화의 핵심, 지방, 특히 뱃살을 경계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지방량은 젊은 시절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의 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분포하는 위치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얼굴 피부 밑의 지방, 피하 지방은 줄어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을 잃어 주름살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이와 동시에 복부, 특히 배속장기들 주변, 내장에 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이면서 소위 뱃살이 늘어나게 됩니다. 뱃살이 늘어나는 것이 심각한 이유는 단순히 예관상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바로 지방이 축적되는 위치가 내장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피하 지방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이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해로운 물질들을 다량 분비합니다. 이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등 각종 대사증후군과 성인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노화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부위의 지방보다도 이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몸의 사령탑, 뇌, 가장 먼저, 가장 다양하게 노화한다. 노화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활성산소의 공격에 민감한 세포일수록 노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약 220여 가지 종류의 세포 중에서 뇌세포는 유달리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뇌는 다른 조직이나 기관보다 더 이른 시기에 그리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노화 작용을 겪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재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 약 1000억 개에 달했던 뇌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계속 줄어들어 7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 약 5에서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가 산화 스트레스에 특히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뇌의 무게는 전체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약 20에서 30%를 혼자 소비합니다. 산소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하여 산화 스트레스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뇌 조직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쉽게 손상되는 지방 성분으로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셋째, 산화 스트레스에 맞서 싸우는 항산화 방어 시스템, 효소 등 이 다른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넷째, 산화 스트레스는 뇌 신경 기능의 필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아세틸콜린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등은 기억력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지거나 파괴되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 볼 때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규칙적인 운동이야말로 뇌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운동,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 최근 여러 연구들은 규칙적인 운동이 노화로 인해 저하되는 인지 능력, 기억력, 집중력 등을 보호하고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모든 메커니즘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이는 뇌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뇌세포의 손상이나 사멸을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운동은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신경영양인자, BDNF 등의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뇌의 적응력을 높이며 뇌세포 자체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뇌세포 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산화 스트레스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저항력을 키워준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새로운 혈관 생성을 돕는다는 증거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염증 문제에 있어서도 운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한 결과 몸속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 CRP가 약 20%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는 좋은 단백질 IL-10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염증 조절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운동이 노화 지연에 미치는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매주 총 3,500칼로리 정도를 소모하면 신체 기능적인 측면에서 약 3에서 4년 정도 더 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1시간 정도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조깅을 하는 수준.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평균 연령 88.5세의 고령자 6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4시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소중한 뇌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절식과 운동, 함께할 때 더욱 강력해지는 시너지 효과. 절식과 운동은 각각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증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가지 모두 생명유지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하면 칼로리가 소모되니 결국 절식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노화 작용 자체를 지연시키는 효과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절식이 운동보다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절식과 운동을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에 가뜩이나 적게 먹는데 무슨 힘으로 운동까지 하느냐? 라며 저항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마음껏 먹도록 내버려둔 쥐들은 배가 부르면 나태해져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반면 식사량을 제한한, 절식한
쥐들은 오히려 매일 수 킬로미터를 지치지 않고 꾸준히 달리는 놀라운 활동성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절식이 반드시 기운을 빼앗는 것만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절식 상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입니다. 절식과 운동을 동시에 실천한 쥐들의 평균 수명이 운동만 하거나 절식만 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쥐들보다 약 10% 더 길었다는 연구 결과는 절식과 운동의 시너지 효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직 모든 메커니즘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절식과 운동 사이에는 서로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즉 시너지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건강 장수를 위한 최선의 전략은 적절한 식사량 조절과 함께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화 시계의 비밀, 멜라토닌의 놀라운 재발견. 우리가 흔히 수면 호르몬으로 알고 있는 멜라토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멜라토닌은 매우 뛰어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직접 중화시키는 이 강력한 항산화 효력은 다른 어떤 호르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멜라토닌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잘 오게 하는 호르몬을 넘어 노화 방지를 포함한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호르몬으로서 수면 주기 조절 외에도 면역 기능 조절, 혈압 조절, 항염증 작용 등 다양한 생리 기능에 도움을 주며 여러 종류의 질병을 억제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능을 보이는 다재다능한 물질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진행된 동물 실험들을 통해 멜라토닌이 노화 과정을 늦추는 항노화 효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을 주로 합성하고 분비하는 곳은 뇌 속 깊은 곳에 위치한 송과체라는 작은 기관입니다. 완두콩만 한 크기의 솔방울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송과체라고 불리는데 과학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오래전부터 이 기관이 노화에 깊이 관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져 왔습니다. 이탈리아의 피에르 파올리 박사는 송과체가 노화를 조절하는 생체시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연구자입니다. 그는 젊은 쥐의 송과체를 늙은 쥐에게 이식했더니 늙은 쥐가 젊어지는 듯한 변화를 보였고 반대로 늙은 쥐의 송과체를 이식받은 젊은 쥐는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결과를 1994년에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유사한 연구 결과들은 이 작은 송과체가 마치 노화 시계처럼 작동하여 우리 몸의 노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여러 호르몬의 분비나 활동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어둠의 호르몬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뇌 속 깊은 곳,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환경에서만 주로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멜라토닌 분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멜라토닌과 노화 사이에 더욱 밀접한 관계는 멜라토닌이 면역 기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데 멜라토닌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만성염증은 노화와 각종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멜라토닌은 면역 기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막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직장암, 유방암 등 일부 암에 대한 항암 작용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뇌의 송과체에서 만들어지는 양보다 무려 400배나 많은 양의 멜라토닌이 우리 장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멜라토닌은 주로 뇌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왔기에 이는 매우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장에 분포된 멜라토닌은 뇌에서 만들어진 멜라토닌과는 별개로 장의 운동을 돕고 소화 과정을 지원하며 장내 미세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등 장 건강에 특화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점막을 보호하고 장내 염증을 억제하며 장 관련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연구 중이지만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충과 관련하여 멜라토닌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면역 기능 강화 효과, 특히 흉선 기능 회복과의 관련성 때문입니다. 흉선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T세포를 성숙시키는 중요한 기관인데 사춘기 이후 점차 크기가 줄어들고 기능이 퇴화합니다. 이것이 노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 동물 실험에서 멜라토닌이 이렇게 퇴화된 흉선의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멜라토닌이 노화로 인해 약해진 면역 시스템을 되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완두콩만 한 작은 기관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우리 몸의 노화 속도 조절, 면역, 염증 제어, 심지어 해충 가능성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면 멜라토닌을 노화 시계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지나친 비유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맺은 말, 건강 장수의 열쇠는 우리 손안에. 지금까지 유병팔 교수님의 깊은 통찰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교수님께서 40여 년간의 노화 연구를 통해 얻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명료합니다. 바로 절식, 식사량 조절과 꾸준한 운동이야말로 특별한 비법이나 값비싼 약 없이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건강 장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식사량을 조절하고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가신다면 분명 어르신들의 삶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빛날 것입니다. 125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 그것은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디 이 지혜들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가꾸어 가시는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